자, 이제 DNA가 또는 RNA가 그 단위체인 뉴클리오타이드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긴 중합체를 이루는지를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그럼 이 DNA와 RNA 핵산에 관한 질문은 아마도 그럼 이 친구들은 무슨 기능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겠죠, 그죠? 근데 이제 DNA의 기능,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유전자. 그럼 RNA 기능, 유전 물질을 전달해주는 일종의 이 메시지 전령 정도로 이제 나중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RNA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RNA가 있으니까 볼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기능에 관해서 살짝 조금만 더 조미료를 몇 개 더 쳐서 맛을 좀 보고 갑시다. 그래서 이 RNA의 경우에는 요 인산 이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RNA를 합성을 할 때 참 좋긴 한데 RNA가 참 알고 보면 좋은 친구인데 착하고 근데 이제 매우 불안정해요 얘가. 이게 결국 인산 이 에스테르 결합을 이런 식으로 이루는데 RNA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좀 RNA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DNA와 다르게 RNA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여기에 산소가 아직 버젓이 살아있잖아. 항상 어디서나 산소가 그럼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거거든. 이 산소가 호시탐탐, 산소는 어쩐다고? 전자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하다고 했지. 내가 뺏어갈 전자 어딨나 보니까 여기 아주 근처에 인근에 여기서 전자를 하나 뺏어갈 수 있는 여기가 보이네. 그래서 툭툭 건드리는 거지 이쪽으로. 야, 내놔. 그럼 여기가 원래 여기서 잘 행복하게 이렇게 인산 ESD 결합을 형성해서 살고 있던 이 동네에서 산소가 여기서 중간에 개입을 하니까 얘는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인산 ESD 결합의 파괴라고 이제 규정을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안하게 가만히 내버려둬도 RNA는 인산 ESD 결합을 이렇게 형성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시간 문제로 그냥 저절로 지들이 알아서 중간에 싹둑 잘라서 이제 자기들끼리 절단을 해버린다는 그런 매우 불안정한 DNA는 실제로 경험치인데 DNA는 제가 워낙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DNA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하려고 DNA 추출해가지고서 주말에 금요일날 이렇게 딱 해놓고서 실험 벤치에다 딱 DNA를 딱 정제를 해가지고서 실험 벤치에 딱 올려놓고 이제 주말에 무슨 토요일날 와서 일해야지 하고 가다가 일은 개뿔 가서 한번 놀러 다니고 술 퍼먹고 하다가 그냥 그 다음날 월요일 화요일까지 그냥 계속 하다가 이제 그 다음 주말 금요일쯤 돼가지고서 이렇게 어디 실험 좀 해볼까 하고 다시 실험실 가보면 아직도 그대로 DNA가 멀쩡하게 활성이 살아있어. 정말로 거짓말 아니라 한 달을 그렇게 놔둬도 별 문제 없어. DNA는. 그러니까 DNA를 저 멀쩡하게 몇십만 년 중에 몇백만 년 전에 죽은 사람의 화석에서도 DNA를 추출해가지고서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체를 완전히 복구했다는 둥 그냥 별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DNA는 그만큼 안정적인 화학적으로 안정입니다. RNA는 정반대. RNA를 내가 만약 그 실험을 그렇게 했다면 1시간만 그렇게 마이너스 20도에 안 넣어두고 1시간만 잠시 방치를 거기다가 이 상온에다 방치하고 잠깐 커피 마시러 나갔다 들어와 보면 내 실험은 폭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매우 불안정한 화학적으로 불안정성.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좀 딱 보면 이게 RNA인지 알잖아 우리. 두 가지 이유에서 여기에 OH가 있네. 그럼 넌 RNA네, 그렇지? 또 한 가지 여기 U가 있네. 왜 여기 U가 있을까? T가 와야지. 그래서 너 RNA네 하고 어쨌든 이 친구들은 여기를 그냥 쭉쭉 끊어버리는 불안정한 RNA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죠.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화학적인 불안정을 제공하는 그 원인 제공자인 2번 당에 있는 OH가 또 이 결합하는 것도 되게 까기 싫어요. 얘네들이 서로 염기끼리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염기들끼리 결합을 아직 얘기를 안 했나? 상부 결합을? 그 얘기를 안 했네, 내가 참. DNA 이중 사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 상보 결합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야. 참나, 나도. 이 뉴클리오타이드들의 아주 특성이지, 이 상보 결합. 다시 말해서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는 항상 사이민이라고 하는 염기하고만 결합을 해요. 구아닌이라고 하는 염기는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염기하고만 결합을 해요. 이 결합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내가 실선을 그으면 사실 안 되는 결합이에요. 얘는. 점선을 그어야 돼. 짠짠짠 짠짠짠. 이 결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약하디 약한 수소 결합. 이 둘 사이에 아데닌과 사이민 사이에는 수소 결합을 이룰 수 있는, 마치 우리 이 플러그, 전기 플러그를 가지고 저쪽 동네 미국 가면 이게 안 들어가는 것처럼 아데닌과 사이토신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이게 수소 결합이 서로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안 돼. 왜냐하면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는 3개의 수소 결합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요 위치가 아주 그 조속한 얘기로 왁구가 딱 그렇게 맞게 돼 있어 보이가. 그런데 아데닌과 사이민 사이에는 그 2개만 수소 결합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구조가 딱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데닌은 항상 구아닌하고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도 절대 안 돼. 그래서 아데닌은 이 염기가 이 안쪽에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저쪽에서도 염기가 있으면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결합을 하게끔 돼 있어요. 유라실은 누구하고 할까? 유라실은 사이민으로 치면 돼. 그래서 유라실은 또 아데닌하고만 결합을 하게끔 돼 있고, 아데닌은 사이민하고만 결합을, 또는 유라실하고, 그 다음에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특별한 돈독한 그런 수소 결합을 이루게 되는 요 염기들끼리에, 뉴클리오타이드를 이루는 염기들 간의 아주 독특한 그런 이 수소 결합의 짝, 이것을 우리는 상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complementary base pair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보 결합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DNA가 유전 물질로 작동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상보 결합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상보 결합이. 그래서 사실 요것 때문에 왓슨 크리크가 노벨상을 획득한 이유이기도 해요. 아니 뭐 DNA 구조 그까지 거 맞췄다고 뭐 상을 줘? 상보 결합은 요 다음에 사실 더 나오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더 깊이 안 나가도 되긴 하겠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보 결합을 딱딱딱딱 이루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셀프 자가 복제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면 자가 복제란 무엇이냐? 뭘 만드는데 뭐든 원판이 있어야 그 원판을 본떠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복제잖아. 우리가 화장을 한다고 칩시다. 화장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하나 필수 아이템이 있잖아. 마치 화장해본 것처럼.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화장할 때. 거울이 있어야 되는 거울. 그러니까 그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상보결합인 것이지. 내가 유야, 나의 정체성이 유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이 상보결합인 거지. 유는 항상 누구하고 짝짓게 돼? A하고 짝짓게 되니까. 그래서 복제를 할 때, 복제를 하려고 너희들을 이제 딱 띄워놔도, 서로 띄워놓고 여기다가 새롭게 복제를 하려고 해도 자기의 정체성, 내 짝으로 누가 와야 된다는 게 이제 확실하게 알잖아. 이미 이런 룰이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기들끼리가 스스로 복제의 원판이 스스로 돼가지고서 복제가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지. DNA 구조를 왓슨 크릭이 제대로 딱 맞춰서 선서 딱 보여주니까, 봐라. 이게 DNA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DNA는 자가 복제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DNA는 유전 물질이다. 그 누구도 감히 거기다 태클을 못 걸고 인정 노벨상 줘야 되겠다. 얘네들은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더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상보 결합을 하는데 RNA 역시 할 수가 있지. 염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상호결합을 하는 거를 다른 사슬하고 바로 그 2번 당에 있는 그 OH 때문에 이거 왜 우리가 꼭 남의 동네 애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걸 좋아해요. 희한해. RNA는 상호결합을 해도 RNA가 딱 있어요. 그러면 DNA처럼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RNA는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RNA는 자기들 혼자 스스로 배배 꼬아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상호결합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하는 게 RNA의 특성이 되는 거죠. 좀 전에 아까 지난 시간에 요 앞 세션에서 그 복선을 깔은 거잖아요. RNA는 뭔가 지금 지역적으로 배배 꼬여 있다. 예?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요 그림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죠? 강의 자료에. 이건 심지어 내가 이거 직접 일일이 다 쓰고 그린 거야, 이거. 어디서 인터넷에 캡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 없다고? 없다고? 있지? 그거밖에 없어요? 미안. 그거 똑같은 거를 다행히 이거 더 이상 언급은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거 그림이 없구나. 그렇구나. 반성해야 되겠다, 나는. 자, RNA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선형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자기들끼리 이런 식으로 지금 이 RNA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 지역에서 여기 자기들 부분적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상호결합을 할 수 있는 지역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상호결합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저 동네에 있는 지역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런 상호결합을 했어. 그 덕택에 그것을 할 수 없는 저 지역은 삐죽 삐져나오고 다른 지역은. 또 여기도 이쪽과 저쪽에서 끝부분에서 이렇게 상호결합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막 해. 그러면 그 덕택의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소외가 되어서 이렇게 고리를 형성하고. 이게 아까 좀 전에 나에게 이게 보여준 폰 사진이 이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이게 RNA 중에 한 가지 종류인 tRNA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2차원적으로 요게 상호결합이 이렇게 있잖아. 그게 어떻게 이런 평면적으로 2차원적으로만 이들이 하겠어요? 3차원 물질이? 3차원적으로는 이런 형상을 한다는 얘기죠. 희한한. 이게 RNA라고 상상이나 가겠어요? RNA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쭉 DNA,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RNA가 만들어져서 곧바로 자동으로 이런 모양을 만든단 말이지. 그러고선 얘는 무슨 일을 할까? 각각의 여기다가 아미노산을 하나씩 달고 쪼르르 달려오는 역할을 해줍니다. 아미노산을 물고 와서 자자 이거 합성해라고. 그게 바로 tRNA의 기능이거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RNA는 DNA처럼 그냥 정보만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루하게 계속 AGCT 하고 지루하게 나와 있는 그런 정보의 저장고가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죠. RNA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상호결합을 막 지 멋대로 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RNA 세계관이라고 하는 RNA 월드 가설이라고 하는 되도 않는 소리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태초에 만들어진 세포에서는 DNA가 아니라 RNA가 유전자였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DNA가 태초에 원시세포에서 유전자였다라는 얘기를 하면 당장 이것이 모순이 되는 것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희한한 모순에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왜? 보세요. DNA가 있어. DNA가 복제를 하려면 누가 해주지? DNA 중합 효소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야만 이게 복제가 돼요. 그지? DNA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DNA 기능은 사실 뭐예요? 단백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정보잖아.
그럼 DNA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나 봤더니 일단 DNA가 이 유전 정보를 RNA로 전이를 시켜야 돼. 야, 내 뜻을 갖다 전해주라 하고. 왜냐하면 DNA는 워낙 숭고하신 높으신 분이니까 핵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질 않아. 그 나의 뜻을 전해다오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뜻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뜻을 갖고 야, 이 녀석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고 핵 밖에 나가가지고서 여기서 단백질을 실제로 합성을 하게끔 하는 애들이 RNA란 말이야. 그런데 RNA를 그걸 읽을 줄, RNA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네 하면서 그 인스트럭션, 지도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친구들이 누구야? 단백질이야. 라이보솜이라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이미 효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효소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단백질로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처음에 세포가 생겨났을 때는 효소가 1도 없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이 일을 벌였다는 얘기? 이거 개뻥이잖아, 그러니까. DNA가 유전자였다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없이 우리가 항복할까? 태초의 세포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느님이 만들어줬다고 이제 인정을 하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려다가 보니까 갑자기 번뜩, 잠시만. 그래도 혹시 뭔가 있을 거야. 혹시 하면서, 혹시 이게 DNA가 아니고 RNA면 뭔가 달라질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달라지더라는 얘기지. 왜? 왜 달라지냐면은, 이런 거를 발견한 사람이 80년대 라이보자임이라고 하는 뭐지 이게 라이보자임? 이 합성어거든. 라이보 RNA를 뜻하는 거예요. 라이보뉴클. 자임은 뭘까? 엔자임을 뜻하는. RNA인데 RNA 원래 하던 그 목적인 메시지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RNA가 나도 효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효소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라이보자임. 리보자임이 원래 이 영어 쪽에서는 라이보자임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걸 리보자임으로 바꾼 것 같은데 리보자임, 라이보자임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라이보자임, 라이보뉴클릭 애시드 플러스 엔자임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효소 역할을 하는 RNA요. 이거를 85년도에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으면 그 연도까지 내가 기억을 하고 있을까. 85년도에 동시대에 서로 독립적으로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각자 한 분은 저쪽 동부의 예일 대학에서 한 분은 저쪽 서부 쪽의 콜로라도에서 갑자기 독립적으로 라이보자임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노벨상 탔겠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성을 가지냐면 RNA인데 효소 구실을 한다는 얘기지. 그렇다면은 처음엔 도대체 왜 RNA가 효소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 RNA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단백질은 왜 효소 구실을 할 수 있는 건데? 모양을 단백질은 다른 탄수화물, 지질, DNA와 다른 점이 다른 점은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이렇게 쫙 만들면 다른 물질들은 그냥 딱 만들어서 그대로 이렇게 대충 예측 가능한 지루한 모양들을 하고 있는데 단백질은 그 아미노산들이 전부 결합이 되자마자 곧바로 무슨 과정을 겪는다고 단백질 접힘이라고 하는 얼핏 얘기했잖아요. 물속에서 탄생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여기는 숨겨야 되고 소수성 부위는 친수성 부위는 밖으로 노출이 돼야 되고 물하고 상대하고 그래서 그냥 지 멋대로 이렇게 접혀버린단 말이에요. 지 멋대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자기 마음대로 고유한 형상이 그러니까 수만 가지의 고유한 모양을 가진 단백질들이 탄생을 하는 거거든. 바로 그 모양이 생긴 대로 논다고 얘기했잖아. 생긴 대로. 진짜로. 그러니까 생명에서 기능은 모양이 결정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그 생긴 대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효소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양이 정말 중요한 건데 아주 고유한 그 모양에 딱 적합하게 결합을 하는 어떤 파트너가 있어서 여기서 화학 결합이
반응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효소의 그런 특성인데 그걸 이제 단백질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단백질이 저렇게 막 영웅적인 일을 하는 효소 같은 영웅적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부러워하는 다른 무슨 탄수화물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DNA 같은 친구들 너도 배워. 너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효소 할 수 있어야. 그런데 RNA는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RNA는 지가 모양을 만드는 애죠. RNA 이런 식으로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RNA의 그 탄생의 비밀 때문에 그런 모양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RNA인데 효소 역할을 하는 그런 녀석들이 발견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처음에 이분들이 발견을 했을 당시만 해도 매우 드문, 어쩌다 예외적인 저기 있는 저 하등동물에서나 발견이 되는 아주 예외적인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사람 몸에서도 이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 효소들 중에 몇 가지가 보니까 놀랍게도 라이보자임이었다는 얘기예요. RNA가. 심지어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단백질을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끼워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효소조차도 사실은 RNA. 라이보자임이야. 리보솜이라고 하는 큰 눈사람처럼 생긴 그 안에 박혀있는 RNA가 바로 그 효소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 RNA가 효소 역할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인정을 하게 되면 RNA 월드 가설이라는 것이 전혀 뭐 동화 속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이제 이게 말이 되지. 만약에 이게 DNA가 아니고 RNA였다면 복제를 지가 셀프로 할 수 있어, 이제. RNA는 대충. 그 다음에 이거 중간 과정을 전부 거치고 빼먹고 처음에 중간 과정을 전부 다 생략하고 지가 직접 어떤 특별한 효소로서 작용을 해서 일을 대충 할 수가 있어. 물론 그러면은 이 지금 현대 우리가 이렇게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이런 세포에서 일을 하는 다양한 그런 모든 기능을 그 RNA가 다 제공은 못 해주지만 어쨌든 처음에 일단은 시작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당연히 RNA가 분명히 처음에는 유전자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때 그러다가 이제 와서 보면 전부 모든 생명체에서는 DNA가 유전 물질일까? 물론 아직도 RNA를 유전체로 끝까지 가지고 있는 일부 바이러스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생명이 아니잖아. 우리가 생명으로 간주를 안 하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처음엔 RNA를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DNA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RNA를 이제 축출을 하고 이제 너는 내 심부름이나 해 하고 이렇게 쫓아냈을까? 왜 그랬을까? 안정성이 문제거든. 처음에는 좋았는데, 처음엔 너무 고마웠겠지. 이걸 그냥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RNA가 한 방에 해결을 해주니까 유전 정보 역할도 해주면서 동시에 효소 역할도 해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어. 그러나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제 못해서 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사람이 아닌 세포지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야 이거 보니까 넌 너무 불안해. 좀 그래. 그럼 이제 DNA가 이제 슬슬 단백질이 풍부히 있으니까 이제 효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단백질들이 여기저기 생겨나니까 이제는 굳이 내가 너를 하면서 이제 DNA를 유전 물질로 적용을 하는 그 변화에 빠르게 대응을 하기 시작한 그런 세포들이 살아남았겠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영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자꾸 이런 딴 얘기 할래 자꾸 이거 여기에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딴 얘기를 하면서 또 괜히 중요하다고 괜히 뻥까지 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U가 왜 RNA만 있을까? U 대신에 T가 DNA는 이제 생긴 거 아니에요. 덕분에.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으나
처음에 이제 유가, RNA가 유전 물질이었을 땐 유가 이렇게, 유라실이 뉴클리오티드로 활약을 하다가, 만약에 이게 유가, DNA로 이제 변했어요. 이제 DNA가 유전 물질을 하게 됐을 때, 아직도 이 유라실을 여기다가 썼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시토신이라고 하는, 시토신이라는 이 물질은 자연적으로 여기에 화학적으로 메틸기가 여기 붙게 되면은 이게 유라실로 자연적으로 변해버려요, 이게. 시토신이.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복제를 하려고 딱 있는데 CA, C, T 뭐 이렇게 있고 그러면 G, T, G, A 요 부위를 복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요 C가 띵 하고 돌연변이에 의해서 U로 변해버린 거예요. 저절로 변한다니까 이거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C가 그럼 U로 변해버렸어요.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요 U는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근데 복제를 하려고 딱 여기 부분을 복제를 하려고 하면은 요 위와 아래에 그대로 똑같이 상보적인 뉴클리오티드를 끼워 넣는 게 DNA 복제잖아. 근데 복제를 하려고 보니까 이 둘이 서로 불일치를 하네? 한쪽은 U고 한쪽은 G야. 서로 있을 수 없는 조합이 생긴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녀석인데 누가 틀렸는지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좀 막 악을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이 복제를 하는 이 기계, 복제를 하는 효소한테는 매우 난감한 거지. 이렇게 되면. 큰일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가위바위보로 할까? 그랬을 때 이게 U가 생기면 이거를 해결을 못 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DNA가 생기면서 이거를 U는 전부 출입금지시키고 U 대신에 T로 쓰면은 이제는 T가 아니라. 그럼 이제 이게 C가 U로 바뀌면은 여기 T가 있으면 U로 바뀌면은 너는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이 형이 여기서 왜 나와 하고 이제 끝내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DNA가 됐을 때는 이제 이중사슬을 항상 입게 되죠. RNA가 유전자였을 때는 이중사슬을 안 입고 이렇게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복제를 할 때만 필요할 때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이렇게 DNA로의 유전자로서 진화를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저절로 또 진화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알아줬으면 좋을라나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 이제 RNA에 있던 유라실이 DNA에선 사이민으로 대체가 된 하나의 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RNA에 아직도 아니면 DNA에 아직도 사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었다면은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돌연변이의 발생 빈도가 훨씬 높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겠죠? 자, 갑시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 상보적 결합. 아까 다 얘기했죠? 상보적 결합. 이거 다 얘기를 이제 뒷북치네. 그래서 시토신은 이런 식으로 저절로 유라실로 변한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민으로 바뀌었다. 30분이다. 단백질이다. 15분만 더 합시다. 그래도 시험 전인데 조금은 더 나가야지.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중합체입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이 무엇이냐? 모든 아미노산들 20개의 아미노산이 지금 단백질 합성에 참여를 하는데 물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쩌면 100개가 훨씬 넘어갈지도 몰라. 어쩌면 사실은 어떻게 찾아보면 수백 개가 될지도 몰라. 나도 확실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왜 이런 헛소리를 하느냐? 아미노산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그 아미노산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그다지 까다롭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는 물질은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쩌다 보니까 20개, 그 중에 20개만이 단백질, 우리의 생명체 단백질 합성에 참여를 하게끔 된 것이지, 뭐, 어쨌든 그 구조가 자기가 요건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통된, 딱 있을 때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요 탄소, 중심 탄소를 우리는 이것을 알파 카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파 탄소. 탄소 주변, 탄소는 이제 네 방향으로 손을 뻗을 수가 있잖아요. 공유결합은. 그래서 좌청룡 우베코로 이쪽은 아미노기, 저쪽은 카르복실기. 이게 뭔 좌우를 따지는 게 사실 의미가 없긴 하지만, 왜냐하면 탄소의 공유결합 이쪽은 이게 회전 의자처럼 막 돌아가니까 원래는. 그러나 이제 편의상 우리가 이걸 2차원의 평면에 이렇게 딱 놓고 볼 때 이쪽은 오른쪽이라고, 여러분들한테는 왼쪽이니까. 이 왼쪽에 아미노기라고 하는, 바로 여기서 이런 작용기 이름이 튀어나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작용기를 우리가 철저히 무시하고, 했으면 이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이제 또 버벅거리게 되지. 그래서 여기 중앙에 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NH가 있고요. 하고, 오른쪽에는 COOH가 있거든요. 라고 하는 것보다, 한쪽에 아미노기와 다른 한쪽에 카르복실기가 있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부드러워져, 얘기가. 그래서, 단순히 그 목적으로, 다만, 그 목적으로 이제 작용기를 우리가 배우는 건데, 다만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간다면 각각의 작용기의 화학적 특성을 조금만 더 우리가 안다면 아미노산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이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요것은 식초의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식초 아세트산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산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산은 뭐냐? 수소를 쉽게 내던질 수 있는 성향을 가진 화학물질이 산이거든. 여기 있는 수소는 기회만 있으면, 적당한 기회만 있으면 그냥 떨어져 나가. 수소 이온을. 반대로 이쪽 아미노기는 일종의 알칼리예요. 정반대 방향에.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자꾸 들어오려고 할 때 적당한 기회만 있으면 수소 이온 하나를 더 받아들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대차 대조표가 달라지겠지. 얘는 수소 이온을 없애버렸으니까 그 대신에 음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저쪽은 수소가 하나 더 들어가고 플러스 하나가 되고 하는 식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세포 안에서 이런 중성 조건에서는 사실 원래 이렇게 존재를 해요. 보통 약하디 약하지만 어쨌든 얘는 산이고, 이쪽도 약하디 약하지만 일종의 알칼리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수소를 바꿔치기 하고. 그러나 개인적인 아미노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개인적인, 뭐 얘네들끼리 그렇게 해봤자 대세에 아무 지장이 없지. 한쪽에서 마이너스 얻고 한쪽에서 플러스 얻었으니까 이거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소위 말하는 순전하, 넷차지라고 하는, 이들끼리만 봤을 때 순전하의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요 위까지가 또 점선 위가 모든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입니다. 어떤 아미노산이든지 중앙에 탄소 하나가 있으면서 여기에 아미노기, 이쪽에 카르복실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그냥 수소를 위해서 자리 좀 비워줘 하는 요 상태. 요것이 아미노산의 공통 골격인 거야. 공통 골격.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있으니까 얘는. 그러면 20가지 아미노산은 무엇으로 서로 구분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여기에 R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은 없지. 다만 여기선 김모 씨, 박모 씨 하는 것처럼 누구나 여기에 R이라고 하면서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여기 R. 그러니까 여기에 수소 하나가 와도 되고, R이라는 요 위치에 수소 하나. 그러면 이제 그 아미노산은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 대신에 여기에 탄소가 무슨 소위 좀 과하게 과장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지방산 꼬리, 무슨 지방산의 탄소 20개를 가진 지방산 꼬리가 여기 와도 되고, 뭐 얼마든지 뭐든지 가능. 그래서 이쪽 R을 보통 우리는 이것을 곁사슬 사이드 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의 정체성에 의해서 마치 뉴클리오타이드가 각각의 염기의 정체성에 의해서 뉴클리오타이드가 각각의 종류가 결정이 되듯이 네 가지.
여기에 어떤 화학 물질이 여기에 끼어드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우리 단백질에 존재하는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각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아미노산이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아미노산이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여기에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화학적인 어떤 변화는 매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아미노산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각각의 아미노산은 어떤 축합 반응을 이룰까 궁금하잖아요, 이제. 안 궁금해? 궁금하지. 그래서 그 이름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뭐 알 거 없고 굳이 펩타이드 결합이 뭔지는 이제 안 봐도 비디오일 거 아니야. 그 둘 사이에 물 하나 빠지겠지 뭐. 물 하나 빠지면서 공유 결합 연결되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그 펩타이드 결합이 마치 뉴클리오타이드가 두 개의 뉴클리오타이드가 한쪽은 인산기를 내어주고 다른 한쪽은 그 당에 3번의 OH기를 내줘서 서로 결합을 하는 것처럼 이쪽도 두 개, 좀 물이 하나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개의 아미노산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미노산을 상상의 두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 물 하나를 객출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서로 배열이 돼서 공유결합을 실선을 긋는 게 좋을까? 누구와 누구 사이가 가장 적당할까? 물을 빼면 되는 거지. 물은 보통 어떻게 돼? 한쪽에서 OH를 빼고 한쪽에서 H 하나만 빼면 되잖아. 뭐가 적당할까? 아미노기하고 카르복실기가 서로 마주보면서 야 우리 서로 한번 물 한번 뺄래?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한쪽에서 카르복실기에서 OH 빼 하고 아미노기에서 수소 하나만 빼. 그리고 쫙 그러면 그게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맞아 그게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들을 보여주는 거고 생화학을 들을 땐 사람들이 막 이거를 막 외우더라고. 각자 이제 이쪽에 있는 이것들을 전부 외워갖고 각자의 아미노산들을 외우면 좋지 물론. 근데 아마 곧 까먹을 걸. 그래서 외우는 거 포기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빼. 펩타이드를 먼저 보자. 펩타이드가 바로 이런 거지. 골격들이 쫙 있는데 아미노기가 있죠. 이쪽 아직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안 된 한쪽에 카르복실기가 아직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새롭게 가입을 하려고 하는 신입 멤버는 아미노기를 갖고 진입을 하는 거지. 아미노기에서 수소 하나 빠지지.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쫙 연결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쪽에 OH는 없고 더 이상 이쪽에는 NH2가 아니라 NH만 있게 되는 요 펩타이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렇게 되면 마치 우리가 뉴클리오티드에서 어떤 그런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에 의해서 그냥 뭐 불가항력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방향성이 생긴 것처럼 5말단, 3말단이 생긴 것처럼 아미노산들도 이런 식의 행태를 자꾸 보이면 어떤 방향성이 생기지 않을까? 제일 큰형 아미노산은 어떤 단백질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1바 아미노산은 무엇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아직도 나는 사용 가능한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어. 맨 꼴찌 막내 아미노산은 아직도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카르복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을 여기서 100개를 연결을 했다고 칩시다. 100개를 연결한 아미노산을 방향성을 마치 DNA처럼 5말단, 3말단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지적을 해줄 때 더 이상 5, 3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저작권에 침해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쓸까 여기서? 말단이라고는 써주고 싶은데 단백질에 무슨 말단? DNA에 5말단, 3말단. 그럼 단백질에 무슨 말단? 요걸 뭐? N말단. 여기는 뭐? C말단. 아미노말단, 카르복실말단을 더 줄여가지고서 보통 단백질에선 N말단, 단백질의 N말단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알아? 그 단백질의 첫 번째 아미노산이구나. 단백질 합성이 될 때. 단백질의 C말단 하면 그 단백질의 맨 마지막 아미노산이구나. 이게 서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아미노산의 방향성.
결론 지으면 펩타이드 결합은 결국 본의 아니게 이들도 본의 아니게 단백질의 방향성을 지정을 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M 말단과 C 말단이라는. 오케이. 그래서 이 전담 효소는 뭐 굳이 군더더기 사족인데 굳이 뭐 딴 데서 우리가 무슨 전담 효소 이름 꺼내본 적 없잖아. 무슨 글리코시드 결합 전담 효소 우리가 알아본 적이 없는데 왜 펩타이드 그 결합은 전담 효소 이름도 어려운 펩티딜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이 효소의 이름을 우리가 굳이 추모를 해야 될 추모?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 있어. 그럴까? 왜? RNA이기 때문에. 요 펩티딜 트랜스퍼레이즈라는 요 효소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세포에서 다른 효소들은 여기저기 가면 다 만날 수 있는데 요 효소는 오로지 여기만 가야 돼. 리보솜이라고 하는 요 리보솜이 이렇게 RNA를 이렇게 딱 물고서 여기서 아미노산들을 합성을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요 리보솜 안에 존재하는 요 라이보소멀 RNA가 바로 요 효소라는 리보자임인 거죠. 그러니까 딴 데는 없어. 딴 데는 존재하지 않는 이 효소가 바로 그 펩타이드 결합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 효소다라는 얘기고. 자, 단백질 구조의 4단계.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인데, 불행하게도 이 중요한 사안의 정보를 시험에 낼 수가 없네, 이제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시험은 매우 쉽겠다. 진도가 이렇게까지 들 나간 적은 나 또 이 최근 몇 년새 처음이라 진짜. 왜 이랬을까? 그래서, 자, 다음 주에는 시험 보는 대형으로 만나기로 합시다. 실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